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EU 주요 통상정책과 대응 방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박천일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찬일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출범 2년차를 맞이하는 EU의 신집행부는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표 아래 새로운 통상정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특히 EU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 인권, 노동 등 이른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결부된 통상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안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들의 공급망 내 인권 환경에 대한 위반 요소를 검증하는 EU 차원의 공급망 실사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EU는 코로나 이후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보조금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들이지만 우리 기업들에게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통상정책을 전반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따른 우리 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포함한 EU의 환경 정책과 공급망 실사 제도, 외국인 투자 사전 심사 제도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주 벨기에 유럽연합 한국대사관 윤승구 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승구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사입니다. 오늘 유럽연합 주요 통상정책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웨비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EU의 주요 통상정책 리포트 발간에 이어서 오늘 웨비나를 개최해 주신 무역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기업인 여러분들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 주요국의 탄소 중립 선언 등 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통상 질서가 환경과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각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디지털 통상 기본 분야에 있어서도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출범한 새로운 EU 집행위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을 미래 사회 변화의 핵심 축으로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EU는 지난 2월에는 이러한 원칙을 반영한 새로운 통상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디지털 과세, GDPR 등은 EU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질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통상 환경과 도전을 기회로 삼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수출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EU뿐만 아니라 주요 통상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통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EU와는 한 EU FTA에 따른 무역위원회와 같은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시장 접근 노력뿐만 아니라 통상 현황과 우리 업계 애로사항을 지속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EU 통상정책과 대응 방안 웨비나는 역동적인 EU의 통상정책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신보호무역 파고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무역협회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무역협회 홍정환 수석연구원과 신규섭 연구원께서 EU 통상정책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순서로 발표를 맡게 된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신규섭입니다. 일단 화면 공유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와 이어서 홍정환 연구원이 발표할 주제는 키워드로 정리한 EU 신집행부의 통상정책입니다. 지난달 발간한 저희 통상 리포트에서 다룬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그간 업데이트된 내용들까지 좀 한꺼번에 다루고자 합니다. 지속가능 무역, 디지털 주권, 그리고 공정 경쟁 환경 이렇게 총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 뒷세션 연사분들께서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들은 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EU의 통상정책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짧게 EU가 통상정책을 발표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폰데어 라이언 집행부는 2019년 출범한 이후에 유러피언 그린 딜, 유럽 Fit for the Digital Age 등 6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통상 정책뿐만 아니라 EU의 통합적인 정책 의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포괄적이죠. 그 중에서도 지난 집행위와 변화한 좀 핵심 변화의 축은 그린 딜 전략과 디지털 전략으로 꼽아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얹혀진 게 이제 코로나19의 발병인데요. 2020년 코로나19 발병 후 기존의 통상 환경은 좀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EU의 그린딜과 디지털 정책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부각이 되고요. 동시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회복과 중국, 미국과의 관계 재편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EU 집행부는 올해 2월 18일 이제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라고 불리는 새로운 통상 정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EU는 이제 중기 통상 정책으로는 통상 핵심 기능 회복 및 그린 디지털 전환 지지 등을 발표했고, 집중 분야로는 뭐 WTO 개혁 추진, 지속 가능한 가치 사슬 지지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을 좀 재구성을 해서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4가지로 꼽아 보았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무역 상대국 다각화 이 마지막 키워드를 제외한 3가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지속 가능 무역인데요. 환경과 노동, 인권, 이른바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무역 정책에서도 활용하고자 하는 게 이제 EU 통상 정책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U는 아시다시피 세계 최초로 뭐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또 예컨대 얼마 전에는 최초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하는 등 환경 분야에서는 선도적으로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게 결국은 규제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과중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EU가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레벨이 낮은 다른 나라들에게 왜 너네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치라는 게 이제 통상 갈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중 첫 번째 제도로 꼽아본 것이 이제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데, 다음 순서로 이제 이상준 연구위원님께서 제도의 면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발표해 주실 예정이라 저는 제도의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정말 간단히 얘기하면 EU가 환경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국경에서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추가적 비용을 부담한다고는 했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가 가장 중요한 논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거론되는 방식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탄소 함량에 따라 모든 상품에 부과되는 탄소세, 또 하나는 이제 수입품에 부과되는 탄소 관세, 또 마지막으로는 현행 이제 유럽 배출권 거래제 EU ETS라고 하죠. 이것을 수입품으로까지 확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제 최근까지는 가장 유력해 보이는 거는 이제 3번째 ETS 확장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의 이분이 이제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장 베른트 랑에인데, 이 분을 비롯해 유럽의회 주요 인사들은 이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이제 거의 선택지에서 제외됐고, 수입품 전용 ETS를 확장해서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한 방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로는 이제 탄소세 부과 방식이 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 방식 모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WTO 같은 규정에 위배되는 그 요소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위원장께서 EU ETS 방식이 조금 더 WTO 규정 합치성이 높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론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 방법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ETS를 여기로 확장하는 것이라 좀 더 도입이 용이하고, 수입품 전용 풀을 만들어 ETS를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품 대상으로는 조금 더 유연하게 규제 정도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품 차별에 대한 요소를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무상할당권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ETS 제도를 아무리 확장한다고 해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무상할당권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중보조금 문제와 같은 WTO 규정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상할당권이라는 것은 이제 탄소 집약도가 높고 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에 대해서 이제 무상으로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치인데요. 현재 ETS에서는 산업 부문은 약 30%, 특히 뭐 철강은 100%가 무상할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의회와 이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제 탄소국경 조정제도 도입하면 이 무상할당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얼마 전 유럽의회는 기존의 이 탄소국경 조정제도에 대한 결의안을 수정하면서 이 무상할당권을 단계적으로 없앤다, 페이즈 아웃 한다는 문구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제 집행위는 또 얼마 후에 이 적용 대상 산업으로는 무상할당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또 어떻게 보면 반박을 했죠. EU 의회의 결의안이 입법 구속력은 없습니다. 근데 EU 아시다시피 EU의 입법 과정은 집행위가 입법안을 발표하고 그것이 의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최종 법안으로 발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 무상할당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국 반응을 좀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후보 시절 탄소세, 카본 텍스를 도입하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별다른 정책 의제를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인 존 케리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EU 탄소국경 조정 제도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선행된 후에야 비로소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낼 정도로 현재까지는 아직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EU가 입법안 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에 대해 상품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탄소국경 조정 제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또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위 국가로서 탄소국경 조정 제도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그 지속가능 무역의 두 번째 정책은 이제 공급망 실사 제도입니다. 이 주제 역시 세 번째 세션에서 김진우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다뤄주실 예정이라 저는 독일의 입법 사례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실사 제도도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마찬가지로 2021년 2분기 내에 집행위가 입법안을 제시할 계획이고,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이제 다양한 옵션을 토대로 설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 예컨대 대기업만 해당되는지 혹은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도 포함되는지, 또 적용되는 활동의 범위, 기업 자체 활동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의 모든 관련 활동이 포함되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좀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3월에 입법안을 발표했는데, 독일은 대기업 한정이고 또 임직원 3,000명 이상 기업은 3,000명 이상 기업, 그리고 1,000명 이상 기업 이렇게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고, 또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제재를 하는 것으로 입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독일 내 기업들은 경영권 침해 혹은 자신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반대로 환경단체 등은 대기업만 한정해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좀 불완전하다면서 오히려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죠. EU 차원의 공급망 실사 제도는 아무래도 이런 상이한 좀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설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 주권인데요. 이유는 아마존과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EU 내 영향력 확대,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정책을 좀 대응하고자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디지털세인데, 디지털세란 이제 다국적 IT 기업들이 유럽을 포함한 이제 모든 시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시장 소재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본사 혹은 서버가 위치한 자국 혹은 조세 회피처로 쓰이는 제3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출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라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EU는 2018년에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제안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합의에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기업들의 주 활동 지역이고 그만큼 세원 잠식에 따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던 반면, 아일랜드와 같은 전통적으로 이제 조세 회피처로서 쓰인 국가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이제 수입원이 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를 해서 EU 차원의 합의에는 실패했는데요. EU 차원의 합의가 실패하자 프랑스와 영국 같은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이제 도입을 시도했고, 이들과 이제 USTR,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요. USTR은 프랑스를 상대로는 2019년, 그리고 EU 외 9개국을 상대로는 2020년에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프랑스와 이제 두 번째 조사에서는 EU, 체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공정한 세제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 불공정한 세제를 판정한 이후에 이제 보복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것이 순서인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실제로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단 무기한 연기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 초반 유럽과 이제 불필요한 통상 갈등을 좀 최대한 자제하고자 하는 그런 조치라는 분석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올해 2021년이죠. 올해는 디지털세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할 만한 한 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EU의 디지털세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글로벌 합의안이라고 볼 수 있는 OECD 디지털세 협상의 최종 합의안 타결이 올해 이제 상반기 6월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이 OECD 협상 과정에서 탈퇴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세 논의에 있어 다자 합의를 무엇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합의를 참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올해 4월에 좀 이렇게 판이 뒤집히는 좀 사건이 좀 발생하는데요. 이제 미국이 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이제 디지털세라는 용어가 무색하게 이제 디지털 업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대상 기업을 정하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미국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기존 디지털세 논의가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IT 기업들이 주된 과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차별이고, 또 디지털 업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 비용 및 이걸 이제 결정하는데 국가 간의 이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기존에는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이제 전통적인 글로벌 IT 기업뿐만 아니라 뭐 유럽의 폭스바겐, 뭐 루이비통, 뭐 헤네시 그룹,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 현대차 등 다 포함되면서 사실 이 제조 기업 그리고 뭐 소비자 대상 기업들에게까지 이 세가 확장이 되는 것인데요. 일단 OECD는 이 제안에 대해서 어쨌든 미국이 OECD라는 틀 안에서 합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유럽 국가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예정이었던 OECD 디지털 협상 타결이 이제 올해 6월로 연기된 건데, 합의를 2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미국의 새로운 제안으로 과연 이게 6월에 합의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전략인데, 이유는 이제 폰데어라인 집행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이제 입법안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이제 유럽 데이터 전략을 발표합니다. 유럽 데이터 전략은 이제 미국 기반 글로벌 IT 기업 중심의 데이터 독점과 그걸 대응하고자 유럽 클라우드 시장을 좀 구축하고,
또 향후 EU가 이제 디지털 전략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하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제 유럽 공동 데이터 공간, 그러니까 Common European Data Space인데요. 이유는 이 공동 데이터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통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는 현재 데이터 시장의 불균형을 좀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이와 같은 4가지 주요 원칙을 세워서 이제 EU 중심의 이제 데이터 기반을 구축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올해 말에는 디지털 서비스 법안과 시장 법안을 발표했는데, 서비스 법안은 그 대상이 좀 더 포괄적인 반면 부여 의무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시장 법안은 그 대상이 거대 글로벌 기업으로 좀 한정적이면서 부여 의무는 강하다. 이렇게 좀 간략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공정 경쟁 환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이제 홍정환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제 공정경쟁 환경에 대해 발표를 맡은 홍정환 연구원입니다. 먼저 좀 시작하기 앞서서 공정경쟁 환경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EU는 지금 침체된 EU의 경기 회복의 그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그 해결 방법은 그 EU에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EU 영내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외국의 산업보조금을 받은 기업들과의 그 경쟁이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이따가 다룰 역외산업보조금 규제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중견 기업들, EU의 중소중견 기업들이 외국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시켜줘야 된다라는 이제 필요성으로 그 방법은 이미 체결된 무역 협정의 이행을 강조하는 게 될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이후에 다룰 저희 이제 통상집행 담당관에 대한 내용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주로 외국 역외산업보조금 규제를 다루고 통상집행 담당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EU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대안과 외국인 투자심사 제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산업보조금 규제인데 여기도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3가지로 좀 카테고리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EU가 WTO 기존의 이제 WTO 차원의 산업보조금 협정을 개정시키는 방법에 이 얘기는 이제 EU 통상 정책이 나오면 항상 얘기가 되는 게 이제 국제 질서를 회복하고 뭐 다자 질서를 회복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WTO 차원의 시도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국제 질서를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EU의 EU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EU 개별적 차원의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두 번째에서 EU 차원의 그 산업보조금 규제 방안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기존의 이제 WTO 보조금 협정을 좀 확대 적용해서 한 케이스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O 차원의 산업보조금 협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그 그러니까 강요회의 11차 강요회의 때부터 2017년도부터 미국, 일본, EU가 이제 통상장관 공동 선명을 통해서 계속 제안을 해왔던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적어둔 내용은 2020년 1월 14일 날 나온 7번째에 해당되는 이제 개정안입니다. 이 7번째 개정안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6가지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금지 보조금 목록을 확대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금지 보조금 목록에는 수출 보조금과 수입 대체 보조금 2개만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보조금을 상계가는 보조금을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제 재정적 기여나 혜택, 특정성, 뭐 조치 가능 여부, 뭐 부정적 효과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금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성도 간주되고 부정적 효과에 대한 심사도 없이 이제 좀 더 신속하게 상계가 가능한 보조금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금지 보조금 목록에 무제한 대출 보증이라든지 부실 기업에 대한 뭐 보증금 혹은 공급 과잉 산업군에서의 이제 그 실질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융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투자 유치가 불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등을 금지 보조금에 이제 넣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유예 보조금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입니다. 유예 보조금에 대해서도 이제 명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과도한 뭐 보조금 혹은 부실 기업이나 공급 과잉 산업군에 대한 보조금을 좀 얘기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조사 당국이 입증을 할 게 아니라 그 보조금을 공유한 공여국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자라고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 것은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통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국외가족 활용 가능성을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의 법인을 국영기업까지 확대를 하자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이제 이 공동 성명에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약간 사실상 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개정안이 이제 채택이 되려면 164개 WTO 회원국의 이제 컨센서스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연기된 제12차 강요회의가 올해 이제 제네바에서 11월에 열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신속하게 좀 개정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국제 질서를 회복하기까지 좀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또 다룰 내용이 이제 EU 차원의 이제 산업보조금 규제 방안입니다. EU는 2020년 11월 21일에 이제 규제 백서를 통해서 본인들 법에 EU 법에 이제 규제 공백이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뭐 기업 결합과 반독점법은 영내만 대상을 하고 있고요. 반덤핑과 보종 협정은 이제 상품 무역만 대상을 하고 있고,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 같은 경우도 안보만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금, 뭐 서비스 투자, 경쟁 왜곡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메꿀 수 있는 법안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해서 집행위 차원에서 여기에 보조금 규제 관련된 법제화를 올해 입법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이제 봐보시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듈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모듈은 사실상 이제 사후 규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EU에 이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제 보조금을 받았고 그에 따른 이제 경쟁 왜곡 행위 여부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뭐 자산 매각이나 투지 금지에 대한 뭐 이런 제재를 부과하게 됩니다. 모듈 2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규제로서 기업 인수 때 보조금으로 인해 고가 입찰을 가능하게 된 원인이 있었는지, 공공조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으로 인해서 저가 입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배경을 이제 판단하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WTO 보조금 협정을 좀 확대 해석한 케이스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EU는 그 중국 이집트 대상 유리섬유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서 이집트에 있는 중국 이집트 공동경제구역에서 제공된 중국의 보조금을 사실상 이집트 정부가 기여한 보조금이라고 이제 판정을 내렸고요. 이 내용은 사실 이제 상계가능 보조금 자체가 수출국의 영토에 국한이 되어야 되는데 영토 외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까지 좀 확대 적용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판정문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중국 이집트 공동경제구역이 그 수에즈 밑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 구역이고요. 이 공동경제구역에 있는 그 중국계 기업들이 중국 건축재료그룹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중국 우대 융자를 받았으며 이제 공동경제구역에서 랜드와 텍스에 대한 인센티브들이 이제 제공이 됐는데 이게 이집트 정부가 사실상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이집트 정부가 기여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집트에는 10.9%의 상계관세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30.7% 이제 상계가능 보조금을 받았고요. 이러한 해석들, 이러한 이제 일련의 이제 좀 확대 적용했던 이 케이스에 대한 해석을 일단은 이제 확대 적용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존 그 WTO 보조금 협정상 상계가능 보조금이 되게 이제 좀 한계성이 있다. 그 중국 같은 이제 particular market situation 같은 이런 특정 시장 상황이나 이런 현실을 좀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좀 강력한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게 아니나라고 또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판정이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 여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EU의 인도네시아 열연 제품에 대한 상계 관세 조사도 중국의 이제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제소자 측의 조사 철회로 2020년 11월 9일 날 종료가 되어서 향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통상집행 담당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EU 집행위는 통상집행 담당관 직제를 신설을 했고요. 작년 7월 24일 첫 통상집행 담당관으로 디지트레이드의 법무 및 상품무역 이사인 데니스 레도네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 통상집행 담당관의 역할은 그 무역협정에서 약속한 그 노동자 권리라든지 기후변화, 환경 등 이런 지속가능한 트레이드 앤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챕터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이제 통합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U가 앞으로 좀 더 빈번하게 이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EU가 지금 무역협정을 체결한 파트너가 총 65개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EU는 이제 신규 FTA도 중요하지만 기존 체결된 FTA의 이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여기 사진에 있는 이분이 이제 제임스 레도네인데 이분의 인터뷰를 좀 보면은 본인의 역할이 EU의 그 무역 협정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EU의 중소중견 기업들의 시장 접근 장벽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따 뒤에 다룰 그 EU의 무역 집행 규정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집행 수단을 개선하는 데 역할이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한 대안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9년 12월 때 WTO 분쟁 해결 절차 상소기구가 상소위원회 부재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패널심 이후에 상소기구 판정에 대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제 EU는 또 WTO 차원의 대안과 또 EU 개별적인 EU의 독자적인 이제 대안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WTO 차원은 그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임시상소 중재 약정을 이 다자간 약정을 24개국과 체결을 했습니다. 이 절차는 사실상 그 WTO의 그 분쟁 해결 절차 25조 중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10명의 상설 중재관 풀로 구성돼서 3명이 심리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164개국 회원국 중에 24개국만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약간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EU는 그 트레이드 바주카로도 불리는 EU 무역 집행 규정을 2021년 올해 2월 13일에 개정안이 이제 발효가 되어서 EU는 이제 양자 다장한 분쟁 해결 절차 불이행 등으로 인해 EU의 무역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 뭐 양화를 정지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좀 더 얘기를 드리면 밑에 표와 같이 일단은 이제 패널 심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그 분쟁 상대국이 제17조의 상소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중재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체결된 무역 협정상의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EU는 상품뿐만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서비스로도 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밑에 제가 작게서 적어놨는 반위협 대응 조치, 안티-코ercion 인스트루먼트라는 조치인데요. 이거는 이제 상소 어쨌든 EU의 무역 집행 규정은 패널 심리까지는 진행 다음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반면 반위협 대응 조치는 패널 심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보복 조치 같은 그런 대응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그 법제화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이제 퍼블릭 컨설테이션이 6월 15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내용도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는 기존에 이제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을 2020년 10월 10일자로 좀 더 중앙 집권적인 EU 집행위 차원에서 좀 통제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인다고 해석이 되고요. 외국인 투자가 EU의 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첨단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합병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 EU 회원국끼리 그 내용도 서로 공유를 하지만 EU 집행위에도 내용을 공유를 해주고 EU 집행위는 권고적인 성격이지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 거부 권한은 투자에 대한 거부 권한은 EU 개별 회원국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 그 외로도 이제 코로나19로 그 EU 기업들의 이제 취약해진 재무 구조에 따라서 중요 물자나 인프라 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좀 우려를 해서 EU 집행위는 EU 회원국들의 외국인 투자 선서 사전 심사 강화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투자 심사 제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리포트에 담겨져 있으니까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박사님께서 탄소 국경 조정제도 등 EU 환경 정책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는 걸로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EU 전체 지금 EU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이라든지 이런 정책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우선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EU 환경 정책, 그리고 최근에는 지속 가능성 관련된 탄소 중립 관련된 기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EU가 가장 적극적인 지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첫 부분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보시면은 뭐 유럽 지역이 가장 진하게 칠해져 있죠.
유럽이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EU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그만큼 관련 규제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탄소 중립의 맥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2015년에 파리 협정을 합의하던 당시에도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탄소 중립이 이슈화됐냐? 2018년에 출간된 IPCC의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도 이내에 어떤 영향을 있는지 분석한 이 보고서에서는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1.5도 이내에 억제하려면 2050년에 순탄소 배출 제로를 해야 된다. 뒤에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가 되었고 이 내용이 결국에는 2019년에 이 내용을 뭐 아무도 신경 안 쓰면 그만일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가장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던 EU하고 미 의회에서도 그린 뉴딜 결의안이 나왔고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결의안들이 나오고 UN 기후변화 협약 차원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이 본격적인 의제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탄소 중립이 이슈화되었고 지금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그 전에 얘기되던 2도씨 목표를 보시면은 2도씨는 한 2070년경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 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그 수준에서 20년 정도 당겨진,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이 내용이 핵심으로 탄소 중립이 이슈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을 저희가 동참하고 있는 국가는 약 130여 개국이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기달성한 국가, 첫 번째 2개국은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리남이나 부탄은 아직 발전 단계가 느린 국가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법제화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이 목표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가 한 6개국이 되고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EU라든지 유럽 국가들이 또 추진하고 있고 최소한 정책 로드맵 또는 정책 문서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분명하게 밝힌 나라가 18개 국가, 그리고 디스커션이나 컨시더레이션, 그래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VIP가 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든지 이 고위급 레벨에서 최소한 언급이라도 됐다든지 이런 국가를 합치면은 98개국, 그래서 약 130여 개국 정도 되는 수준으로 탄소 중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별로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3가지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탄소 중립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가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로 이 영국의 경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소 예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간 경로를 관리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이용해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법안에도 탄소 예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그러면 목표를 설정하고 빡빡하게 탄소 예산을 통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하냐면 관련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어떤 부분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법에 주로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문 탈탄소화에 그 18년 대비 예산을 2배로 확장된 사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마찬가지고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약간 특징적인데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메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뉴질랜드의 국가적 특성을 고려한 목표 설정인 것 같은데요. 메탄은 뉴질랜드는 아무래도 축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이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양 없는 뉴질랜드를 상상하기는 싫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제 감축 수단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해서 메탄은 적극적으로 줄이되 탄소 중립에 포함하지 않은 목표를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탄소 중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EU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U에서 아까 EU 뭐 그린딜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EU 그린딜의 하에서 신산업 전략도 작년 3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한마디로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이 대부분인데요. 우선 녹색 부분을 보시면 녹색 부분에서는 가장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줄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중공업, 그 헤비 인더스트리의 탈탄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중공업이 탈탄소를 이행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세 번째, 글로벌 경쟁으로부터 영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적인 신산업 전략의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래서 관련된 세부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련된 세부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고 이 내용들이 각각 분야에 따라서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앞 페이지를 잠깐 넘어가 보면은 새로운 산업 육성의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 유럽에서 지금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차량의 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 산업입니다. 아무래도 유럽이 특히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차 산업이 강하기 때문에 배터리고요. 이미 뭐 산업 업체들이 발표한 바가 있죠. 배터리를 육성하는 거고요. 중공업의 탈탄소 지원은 뭐 잘 아실 테고요. 그러면 이 배터리에 대해서 여기 이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관련된 계획들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에서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모빌리티를 만들겠다. 그리고 서스테이너블 배터리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만들겠다. 그리고 로우 배터리에 대한 액션 플랜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관련돼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헤비 인더스트리는 당연히 또 관련된 나올 테고요. 그리고 EU 인더스트리를 보호하는 가장 핵심 수단은 뒤에 말씀드릴 탄소 국경 조정일 것입니다. 예, 첫 번째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클라이밋 클럽이라는 걸 제가 들고 와 봤는데요. 탄소 국경 조정이 아무 맥락이 없는 게 아니라 파리 협정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체제로 이미 관련된 내용들이 학술적으로도 논의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파리 협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체결되고 업계 분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국가가 목표를 설정하고 돌리는데 그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었습니다. 실제 파리 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국가가 목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 수단은 한마디로 욕을 먹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파리 협정은 그런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기후변화 문제는 어떤 나라가 안 지키면 그 자체가 글로벌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어서 중국과 같이 엄청 거대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가 목표를 지키지 않는다면 전 지구적인 노력이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그 개념으로 노벨상을 탄 노스하우스가 제시한 개념이 클라이밋 클럽이라는 개념입니다. 클럽은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떤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입장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이 특정한 클럽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처럼 기후 클럽이라는 거는 회원 간에 공동의 감축 목표를 갖고 있든지 정책을 갖고 있든지 탄소세를 갖고 있든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그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무역 제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재를 하겠다라는 개념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EU 국경 탄소 조정이 정확하게 클라이밋 클럽의 형식에 부합합니다. 그러면 그 클럽에 EU와 같은 클럽의 멤버가 되려면 EU의 규제에 맞추든지 아니면 또 다른 클럽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FTA를 하듯이요. 또 다른 클럽을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같은 목표를 공유하거나 같은 탄소 가격을 공유하는 클럽이 많아지면 결국 FTA가 확산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EU 탄소 국경 조정은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미국도 지금 공약에서 뭐 보조금
예를 들어서 쿠오타든 세금이든 국경에서 탄소 국경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공약에서 바이든이 제기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예, 탄소 국경 조정의 개념은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예, 지금 탄소 국경 조정의 방향으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조정 옵션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제 특정 품목에 대해서 국내산, 국외산 모두 탄소세를 매기는 방식, 그다음에 관세의 형태로 부과하는 방식, EU ETS를 수입품으로 확장하는 방식, 요 세 가지인데 요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적용 범위는 지금 가장 크게 거론되는 상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시멘트, 알루미늄, 철강, 전력. 요게 가장 크게 여기저기에서 회자되는 크게 네 가지 품목입니다. 요게 왜 그러냐면요.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벌크 상품이라는 겁니다. 실제 왜 벌크 상품이 더 탄소 국경 조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냐면 밸류 체인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측이 용이합니다. 저희가 반대의 예로 많이 얘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요. 자동차가 탄소 국경 조정이 쉽지 않은 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많죠. 근데 그 부품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떤 밸류 체인을 갖고 만들어졌냐, 어떤 전기를 가지고 만들어졌냐, 이런 거를 일일이 따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멘트 같은 경우 아주 단순하죠. 시멘트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경 조정에 우선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무역 집약도 면에서는 유럽에서 알루미늄이 지금 제일 높은 걸로 평가되고 있고요. 배출 집약도 면에서는 시멘트가 가장 높은 것. 그러면 요 두 가지 상품이 좀 우선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는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EU 비출권 가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30년 목표를 확대 강화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목표가 강화되는 추세이고요. 그 와중에 외국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전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러시아라든지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모로코에서 넘어오는 전기가 증가하고 있고 이 전기가 그리드 평균으로 볼 때 전체 망 평균으로 볼 때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보다 굉장히 더티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다가도 국경 탄소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는 우리나라와는 직접 관련이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유럽과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탄소 국경 조정 수단에서 아까 조심스럽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EU ETS를 확장하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U ETS를 확장하는데 관세와 가장 큰 차이는 가격이 동태성이 있다는 거예요. 관세가 예를 들어서 관세를 매겼는데 관세가 EU ETS 가격보다 높다. 이러면은 수입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수출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 유럽산보다 분명한 차별이 드러나거든요. ETS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는 거는 공정하지 않은 가격을 지불한다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죠. EU ETS 가격은 높은데 관세를 낮게 맞춘다. 근데 ETS의 가격을 지불한다는 건 그 자체로 동태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고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EU 내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제도 이미 운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디테일을 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정 방법론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국산이 올 때 이것을 얼마나 탄소를 배출했냐를 측정하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상품이 우리나라 철이 유럽으로 넘어갈 때 얼마나 배출하는지 온갖 서류를 다 내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다른 나라 제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모두 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한 룰을 사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EU ETS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벤치마크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크를 활용해서
이 평균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다른 나라 제품이 얼마나 배출했나를 이 뭐 사실 유럽 평균을 활용한다든지 글로벌 평균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출량을 그냥 특정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러면은 이제 외국의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죠. 자기는 더 효율적이고 더 덜 배출하는데 왜 평균을 적용하냐 이런 논리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그거를 레빌레이션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덜 배출한다.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벤치마크 뭐 개수라든지 이런 방식보다 덜 배출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거를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이거는 그냥 저의 뭐 전망입니다만 조정 방법에서는 EU ETS를 수입품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 여기서 좀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은 EU ETS를 확장한다는 것이 지금 EU 내에서 별도로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품이 포함해가지고 ETS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ETS 자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입품용 ETS, 단 가격은 EU ETS가 가격이 적용되는 일종의 더 추월한 수입품이 서렌더하는 ETS의 개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필요하면은 좀 더 얘기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EU ETS는 EU ETS의 뭐 할당과는 별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모나이즈 된다. 그다음에 시행 범위는 저는 처음에는 이사는 일단은 무역 노출이 제한적이고 에너지 집약적인 상품부터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국경탄소 조정의 목적에 딱 부합하니까. 근데 두 번째는 무역을 좀 덜하는 상품부터 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무역을 아주 많이 하는 상품을 하면은 여러 나라와 대응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발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처음에 무역이 좀 많은 무역 상대국이 있지 않은 상품부터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집약하면은 시멘트 전력이 우선 거론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다음으로 행정적 간소화의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을 적용한다든지 벤치마크의 방식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 상대적으로 활용할 것 같고요. 뭐 이 잠재적 도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TO 룰은 아까 잘 설명하셨는데 어떤 수단도 완벽하게 WTO 룰을 충족하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나마 ETS를 확장하는 게 좀 더 세이프한 유럽 입장에서는 좀 더 세이프할 방식이다. 그리고 시행 시기는 저는 이 부분은 뭐 법 개정이라든지 유럽 애들이 좀 느린 면이 있잖아요. 느린 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응 방안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원산지에 대한 차별은 불가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국산이나 중국산이 아니라 상품 기준입니다. 한국산도 예를 들어서 한국산 철이 포스코 거냐 현대제철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상품 기준으로 도입되는 것이 적당하고요. 수출품에 탄소 국경 조정을 하는 건 사실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고 세 번째 포인트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상품에 대해서 도입을 하는 건 유럽은 분명히 이거는 환경적 요인으로 탄소 국경 조정을 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모든 업종에 대해서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온실가스 배출도 거의 없고 이런 업종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리고 벤치마크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은 저희도 지금 뭐 산업부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파트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가 커버리지도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국의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탄소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상응하게 인정을 해준다든지 예외로 해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이 모든 나라가 같은 탄소 가격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 같은 그런 거에 대한 인정 없이 탄소 국경 조정을 일방적으로 동일하게 내리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는 쉽지만 이런 예외가 인정되는 좀 체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위의 그림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ETS가 2019년 가격에 ETS는 2019년으로 평가한 이유는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이 좀 컨테미네이트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년 기준 가격으로 보시면 우리나라가 EU ETS 다음으로 가격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다음으로 ETS가 차지하는 커버리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캘리포니아 ETS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ETS가 굉장히 어느 정도 레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EU에다도 어필할 수 있는, 충분히 이제 좀 들이밀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EU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돈줄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 금융 액션 플랜에 포용적 투자와 지속가능 경우에 돈이 들어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투명성하고 장기주의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 금융 액션 플랜을 2018년에 이미 만들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EU 텍사노미죠. EU 텍사노미는 이게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텍사노미 체계가 분류 체계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활동, 어떤 투자가 기후변화에 진짜 기여하는 녹색 경제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류체계를 이 보고서를 보시면은 방대합니다. 500페이지 이상의 태그 리포트가 있는데요. 분류체계를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면 녹색 투자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녹색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밖에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건 굉장히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영향을 주거나 다른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산업들은 굉장히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포션으로 당연히 사금융에서 이 텍소노미를 통해서 이 돈이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부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근에 중요해졌습니다. EU의 리커버리 패키지를 들어갈 때, EU의 회복 이 투자가 들어갈 때, 그리고 국가 예산을 할 때 텍사노미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얼라이먼트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의 투자라든지 EU의 회복 기금이 활용된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텍사노미가 가지는 의미가 작지 않다. 돈이 막혀 있으면은 사실 어떤 투자도 하기 어렵잖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아까 배터리 얘기를 간단히 드렸는데 배터리 지침 같은 경우는 관련 기업들은 좀 더 굉장히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EU가 배터리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 배터리가 유럽에 수출 많이 되고 있잖아요. 배터리의 지속 가능성, 성능, 그리고 재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굉장히 빡빡하게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탄소 발자국 최소 기준입니다. 2024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배터리는 탄소 발자국을 공시해야 됩니다.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됐나. 이 부분이 24년 7월부터 그리고 2027년부터는 아예 판매도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이라는 거는 탄소 발자국에서는 전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배터리를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이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재활용입니다. 배터리를 재활용 개선 목표치가 2030년에 70%까지 올리겠다. 지금 45% 정도니까 한 25% 정도의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라는 조치가 있고요. 특히 27년 1월부터는 재활용된 요 소재들을 다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은 재활용할 게 없으면은 이 소재도 없는 거고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인 2차 전지 산업에서는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뒤에 부분은 좀 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기업 활동들에서 탄소 중립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이고 기업 활동에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 신경을 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오른쪽 상단에 가장 큰 듀크라고 써 있는 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에 위치한 가장 큰 이 유틸리티 기업입니다.
유틸리티 기업이 탄소 중립을 하겠다. 뭐 잘 알고 계시는 쉘, 원래는 속된 말로 원래 기름집이죠. 기름집 또는 가스집인데 탄소 중립하겠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사업의 영역을 바꿔가겠다라는 얘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이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동향이 원래는 테크펌들이었어요. 아마존, 구글, 뭐 애플 이런 회사들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RWE, 듀크, 쉘 이런 오일이라든지 유틸리티 기업들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탄소 중립이 과연 과거에는 이제 1년에 몇 개 기업이 선언했나 이런 수준이었다면 지금 한 달에 몇 개 기업이 선언했나 이렇게 세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뭐 ESG가 워낙 이슈죠. 뭐 그렇기 때문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부분이 이슈고 사실 ESG의 핵심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ESG가 이런 부분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비재무적 이 성과들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당위라는 차원으로만 이해하시기보다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신경 쓰고 이런 비재무적 성과를 잘 관리하는 기업이 앞으로 재무적 성과도 좋을 것이다. 이런 그 두 개가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신경 쓰면 재무적 성과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냐? 꼭 그런 것만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ESG 관련 규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ESG 관련 뭐 정보 공시도 생기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ESG 요구도 증대하고 있고, 뭐 기업 평가에도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고객들도 요구하고 있고요. 더욱 이 최근 제가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ESG 경영 사례집에서 많이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가 나이키의 사례입니다. 나이키가 아까 공급망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나이키가 과거에 동남아에서 12세 아동 노동을 시킨다. 이런 걸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나이키가 아동 노동을 시킨 건 아니에요. 누가 시킨 거냐면 나이키의 협력사, 공급사가 아동 노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나이키는 처음에 그래서 좀 나이브하게 대응을 했어요. 우리 일이 아닌데 우리가 그 모든 공급망들을 어떻게 하냐라는 차원으로 대응하다가 주가에 폭락을 맞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이키는 굉장히 공급망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었죠. 근데 유럽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위치해 있고 그 글로벌 기업들에 공급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각 기업들의 액션이 앞으로 더욱 빡빡해질 것이다. 지속 가능성 부분이라든지 ESG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급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가 단순히 기업 활동이 아니라 앞으로 이 재무적 성과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유입되고 있죠. 그래서 ESG ETF 순이익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ESG 지속가능성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련된 뭐 이슈라든지 본드라든지 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대출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니셔티브는 뭐 다양하게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과학기관 목표 이니셔티브, 다음으로 잘 아시는 알리백 이니셔티브, 이런 이니셔티브가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된 재무적 디스클로저의 프로젝트인 TCFD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최근 일본의 대응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서포터가 300개 기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021년 2월 말 기준으로 한 30개밖에 안 됩니다. 아직 조금 TCFD나 이런 개념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배터리로 시작해서 배터리로 끝내서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이 아까 유럽에서 배터리 관련된 카본 풋프린트를 규제하겠고 ESG를 통해서 공급망 관리를 나서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이 그림이 무시할 수 없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배터리를 100kW짜리를 하나 만들 때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하느냐. 우리나라가 한 중간 정도 있거든요. 중국보다는 덜 배출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전기가 전력망에 있는 전기가 불리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애들, 이 스웨덴이나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과 경쟁을 하려면 이 단위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는 당연히 관련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을 분명하게 세우셔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말을 지속 가능성은 앞으로 경쟁력의 요소다, 이렇게 정의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세션으로 벨기에 브뤼셀 현지 리드 스미스 로펌의 김진우 변호사님께서 EU 지속 가능 무역, 공정 경쟁 관련 주요 입법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먼저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리드 스미스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브뤼셀에서 국제통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무역협회 관계자분들과 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루되, 첫 번째 주제인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좀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침이 채택 시 예상되는 핵심 논의 사항, 그리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응 방안을 보고 간략하게 무역 구제 조치의 강화 추세, 그리고 시장 감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한 논의가 아직 초기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향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큰 그림을 제시한다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도입 배경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2월 EU 집행위는 이제 이런 자발적인 접근법이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었고, 이제 4월 달에 EU 집행위 법무총국 집행위원이 EU 차원의 공급망 실사 규범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이제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환경, 노동, 인권 관련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고 그 이행 실패 시 기업의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도입 일정을 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EU 집행위는 이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무역협회도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현재 집행위는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입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을 보면 이제 늦어도 올해 6월 말에 실사 지침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3자 협의를 통해서 법안을 이제 논의하고 법안 내용을 수정한 후에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이제 이 시기는 사실 유동적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시기는 늦어도 2023년으로 보고 있고, 이제 법안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 실사 지침, EU 법률 형태 하나인데 이 지침을 EU 회원국들이 국내 법으로 이제 비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어지는 실제 시행 시기는 2024년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지만, 이 시기는 좀 더 유동적으로 늦춰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EU 입법 절차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EU 회원국들의 실사법, 공급망 실사 도입법 현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인즉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어떻게 이제 나올지에 대한 사실 디테일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회원국이긴 하지만 영국, 네덜란드,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아까 첫 번째 연사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독일이 이제 관련 법안을 채택을 해서 2023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간략하게 보면서 향후 EU 공급망 실사법 지침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적용 기업의 범위, 그 공급망 실사의 의무, 그리고 처벌 규정을 위주로 보겠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2015년에 이미 시행을 시작을 했고, 적용 대상 기업은 이제 영국에 활동하는 기업 중에 일정한 연간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 의무로는 이제 공급망 실사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시행 여부, 적발 사항 등을 이제 기술한 성명서를 그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이제 의아스러운 점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올해 1월에 이 처벌 조항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네덜란드는 이제 작년 10월부터 아동 노동에 관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되는 기업은 이제 네덜란드에 설립된 유무와 관계없이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이제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되고, 그 의무는 아까 위에서 영국 규정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합니다. 이제 영국의 케이스와 다른 점은 처벌 규정이 이제 조금 명확하고 엄격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범칙금을 이제 부과될 수 있고, 그리고 5년 내에 2번 이상 위반할 경우에는 이사진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연사분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독일도 지금 이러한 비슷한 그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올해 3월에 연방정부에서 법안을 채택을 했고, 향후 이제 입법 논의를 통해서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나온 입법안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크게 다른 부분이 먼저 적용되는 기업의 범위인데요. 이제 독일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이 아닌 독일 내에 설립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적용 범위를 조금 축소해 놓은 그 흔적을 보실 수 있고, 의무는 이제 크게 비슷합니다. 그 공급망 실사 조치를 취하고 감독기구에 이를 통보해야 되고, 처벌 규정은 범칙금 부과, 그리고 3년간 공공입찰 참여 금지 조항을 포함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처벌 조항은 따로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이제 EU 차원에서는 조금 논의가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바탕으로 이제 향후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채택될 시 예상되는 논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적용 기업의 범위부터 보면요. 단순히 대기업에만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포함할 것인지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EU 집행위의 법무총국은 중소기업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케이스로 가게 될 경우에 이제 대기업에 좀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 기업의 EU 설립 여부인데요. 단순히 이제 EU 내 설립된 기업에만 적용할지 아니면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EU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에 이 공급망 실사 지침이 적용될지를 보면, 법무총국에서는 이제 EU 회원국 내에 설립된 그것과 무관하게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 논의 사항을 봐야 되겠지만 이 기준에 연간 매출을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일정 연간 매출을 초과하는 기업에만 또 부과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실사의 내용은 단순히 이제 노동, 인권뿐만 아니라 환경, 기후 변화도 포함을 하겠다고 이제 법무총국에서 언급을 했고, 공급망 실사 범위는 이제 단순히 기업 자체 활동으로 국한해서 볼 것인지 아니면 공급망 내에 직접 계약 당사자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간접 공급자까지 포함을 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법무총국에서는 이제 간접 공급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간접 공급자도 포함이 될 경우에 그 원청업체의 그 공급망 실사 의무는 그 위험도 분석으로 이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공급망 실사 의무로는 이제 위험 관리, 위험 분석, 그 감독 기구의 통보, 시정 조치 등의 강제적인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이제 핵심 논의 사항이 이제 법적 책임 유형입니다. 단순히 과징금만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할 것인지. 하지만 이는 EU 차원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그 법률적 근거가 EU에는 없고, EU 자체는 없고, EU 회원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EU 회원국에서 규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인즉 이제 처벌 규정은 EU 회원국별로 상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한 EU 현지 반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예상하시겠지만 그 EU 업계, 기업, 경제인 단체들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이제 초래할 것이고 보호 무역주의 성향을 띠며 이제 향후 EU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반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또 일부 협회, EU 브랜드 협회에서는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EU 시민단체와 유럽의회는 이 본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이제 잘 예상하시겠지만 그 우리 기업의 노동, 환경 관련 비용을 생산 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제 이 제도의 도입 의도와 무관하게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비관세 장벽, 보호 무역 조치로 사실 변제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될 텐데 이로 인한 이제 행정적인 부담 그리고 관련 규정 준수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기업이 원청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EU에서 활동하는 원청업체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협력체의 이제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반대로 우리 기업이 납품업체일 경우에는 이제 EU 업체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이를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해야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경우에 이제 관련 규정 준수를 실패할 경우에는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한 논의가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 말에 입법안이 나오면 이 입법안을 분석하고 향후 입법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3자 협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사실 거의 매우 크고, 또 확대해서 수정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결국에 이제 이해 관계자들이 어떻게 이 정책 위반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EU 정책 위반자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발적 이행을 권고하는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내용의 준수 여부를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OECD 가이드라인, 특히 OECD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설계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 근거로 보는 근거는 그 이유는 이제 올해 1월에 EU 분쟁 지역 광물 규정이라는 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됐는데, 이는 특정 광물에 한해서 공급망 실사 지침을 이제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때 EU는 OECD 관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도입을 할 때도 비슷한 그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기업의 사내 정책, 그 공급망 실사 관련 사내 정책 및 규칙을 내부적으로 확립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경영진의 포괄적인 감독 활동이 있는지,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감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규정의 위반 여부를 미리 분석해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위반 사항이 적발 시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제도 확립 또는 검토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공급망 실사 지침이 이제 도입되면은 회원국의 감독기구와 원활한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벌 규정은 이제 EU 회원국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EU 공급망 실사 지침뿐만 아니라 이를 비준한 EU 회원국 규정도 함께 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다이어그램은 이제 OECD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공급망 실사 절차입니다. 이는 이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기업의 사내 정책 규칙을 내부적으로 이제 확립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이제 무역구제 조치 강화인데요. 아까 첫 번째 발표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EU는 기존 무역 협정의 이행을 강조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수석통상감찰관 직제를 신설을 했고,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제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그 한EU FTA의 지속 가능한 개발 챕터. 그래서 이제 첫 한EU FTA 그 노동 분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분쟁이 가지는 의의는 이제 EU가 처음으로 그 노동, 환경 관련 규범을 규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 챕터, 즉 TSD 챕터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패널 절차 설립을 요청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이제 향후 EU의 통상 정책을 보면은 수석 통상감찰관의 총괄하에 통상교역국의 FTA 의무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시에 이제 과감하게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이와 연관돼서 지금 EU에서는 무역구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우리 기업을 타겟으로 반덤핑 조사 개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예시로 올해 2월 한국산 고흡수성 수지에 대한 이제 반덤핑 조사가 개시가 되었고, 그 직전에는 2019년 10월 한국산 중량 감면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완료되었고 반덤핑 관세가 부과 중에 있습니다. 이제 주로 EU는 중국 기업을 타겟으로 반덤핑 보조금 조사를 개시를 하는데요. 이제 향후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하는 조사가 조금씩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조사가 개시가 되면은 EU 집행위는 그 타겟 기업 그리고 EU 업계의 의견과 증거를 모두 분석한 후에 관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타겟 기업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을 하고 EU 집행위와 협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월 EU 집행위는 철강 세이프가드 4차 재심을 개시를 해서 현재 그 연장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늦어도 올해 6월에 그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시장 감시 규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이제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는 배경으로는 지금 이제 EU로 수출되고 있는 많은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이 EU의 공중보건, 환경, 안정 등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EU는 시장 감시 규정을 19년에 발효를 했고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EU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관리자, 영어로는 이제 economic operator라고 규정에 나와 있는데, 관리자를 EU 영내에 설립하고 관리자는 이제 감독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이 관리자 조항이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총 18개 상품에만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시를 보면 개인 보호 장비, 기계류, 장난감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업체, 어떠한 법인이 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보면은 첫 번째가 이윤에 설립된 제조업체가 우선순위를 갖고, 그 제조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이윤에 설립된 수입업체, 그 수입업체도 없을 경우에는 이제 제조업체가 위임한 지정 대표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입 대행업체가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감독 업무로는 이제 여러 EU 규정에서 증명서 등을 요구할 경우에 이런 증명서를 관리를 하고 감독기구 요청 시에 이를 제출을 해야 되며, 또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 위반 시 제재 사항으로는 이제 이 위반 제품의 이후 영래 시장 유통이 금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 비용을 이제 관리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행 전에는 당연히 이제 관리자를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영국에만 제조업체나 판매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EU 회원국, EU 27개 회원국에 별도로 관리자를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 EU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규정이 시행된 후에는 이제 관련 증명서를 계속 데이터베이스에 확보를 하고 감독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을 하고, 그리고 향후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감독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Q&A 창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손들기 기능을 이용하셔서 표시를 하시면 저희가 발언권을 드려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Q&A 창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이 어느 정도 있는데 몇 가지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리포트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1세션에서 발표했던 그 통상지원센터의 발표 자료는 여기 이제 URL을 공유를 해주셨거든요. 이쪽 가시면 그 보고서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발표했던 그 PPT 자료들은 일단은 그 저희 KBA 유럽 홈페이지에는 오늘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무역협회 kita.net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동영상, 오늘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그 동영상과 발표 자료를 일괄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보면은 이 집약도에 대한 뭐 설명이 있었는데요. 우리 이상준 박사님께서 거기 이제 Q&A 창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인데 이게 그 키스트 유럽연구소 서정호 실장님 질문을 해주셨는데, EU 내 벤치마크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품 A의 단위 배출량 100으로 가정하고 수출국가 동일 제품의 단위 배출량을 120으로 가정할 때, 그러니까 EU에서 120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100인데 수출을 할 때 국경 조정의 결과 확보하여 제출할 배출권은 벤치마크와의 갭이 20인지요? 아니면 120 전체에 대한 배출권을 확보하여 제출해야 되는지요? 질문을 하셨고, 우리 박사님께서는 아직 구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20 갭인 20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질문창에 추가로 올라온 질문 중에 또 서정우 실장님께서 그 질문도 해주셨어요. ETS 관련해서 배출량에 대한 얼로케이션 및 추가 구입 여부 등을 입증하여야 어느 정도 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상준 박사님 답변해 주시죠. 음소거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EU ETS에서 벤치마크 정한 기준보다 정한 산정 방식보다 우리가 적게 배출한다면 예외나 면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이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를 제출해서 그 충족성이 판정이 되면은 판정이 될 경우에는 뭐 한국산에 대해서는 국경 조정을 면제한다든지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면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은데 뭐 한국 ETS를 뭐 추가 구입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인정을 하는 거는 좀 복잡해 보이고요. 우리 제품이 더 탄소 배출이 적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방식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박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김진우 변호사님께 두 가지 질문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공급망 실사 관련인데 이게 이제 규정이 아니라 지침이죠. 지침이 이제 각국이 알아서 이제 또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EU가 단일 시장이니까 제품이 회원국 국경을 넘어 이동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지침의 대상과 범위 등 그 수준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아까 발표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현재 논의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바라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지침의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 활동에 단순히 이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EU 업계에서도 그런 내용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월 달에 관련 입법안이 나왔을 때 이 대상과 범위가 설사 크게 나오더라도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축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만약에 축소가 되면 그 배경에는 이제 EU 업계에 보이지 않는 로비 활동이 있겠죠. 그래서 EU 의회, 유럽 의회 아니면 EU 이사회 이제 관련자들과 미팅 등을 통해서 그들의 이제 의견을 개진을 할 텐데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축소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부분은 향후 입법 과정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저에게 이제 문의해 주셔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U 중국 간의 이제 포괄적 투자 협정 CAI라고 하는데 그 내용과 EU 공급망 실사 지침하고는 사실 중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이제 EU 내에서 EU 중국 CAI에 대한 비판 내용 중에 하나가 단순히 투자 협정만 체결을 했지 왜 중국의 인권, 환경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제한을 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EU 집행위의 이제 발언은 이 합의된 CAI와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두 개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투자 협정에서는 투자 보호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향후 이제 입법이 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서는 이제 노동, 환경 관련된 공급망 실사 의무를 다루겠다라고 이렇게 두 개를 이원화해서 가져가고 있고 이제 향후 예상 기준 현황은 EU 중국 투자 협정은 사실 매우 부정적으로 지금 현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EU가 대중국 경제 제재를 가했고 이에 즉각 중국이 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조금 EU와 중국 간의 분위기가 조금 얼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EU 중국 투자 협정이 비준될 가능성은 조금 현재에서 낮게 보고 있고 공급망 실사 지침은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늦어도 2023년까지는 입법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회원국의 이제 비준을 통해서 2024년부터 시행이 이제 된다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Q&A 창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바로 자료를 등록하는 사이트가 어디인지 물어보셨는데 지금 답변이 돼 있거든요. 우리 신규섭 연구원께서 올려주셨으니까 사이트 URL 주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EU와 국내 이제 배출권 거래제 배출량 산정 기준이 다른데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다시 EU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상준 박사님이 설명을 좀 써주셨는데 한번 예, 말씀해 제가 주시겠어요? 말씀으로 조금 설명을 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이 EU에서 어떻게 간주할 거냐, 얼마나 배출했는지 간주를 할 거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평균 방식을 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 들어오는 제품이 얼마나 배출했는지 일일이 다 따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행정적 간소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 에버리지를 쓴다든지 전 세계 예를 들어서 철이면 전 세계 철강 제품이 이제 단위당 부가가치 단위당 얼마나 배출하는지 이런 지표들은 있거든요. 그런 지표들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 같은 경우 우리나라 더 효율적인 제품일 경우에는 각 서로 이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서 인정을 받는 방식 이런 방식이 유력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산정 기준이 그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덜 배출했는지 인정을 받을 때 산정 기준이 필요하고 근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EU 배출권 거래제하고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 산정 기준 할 때 우리가 EU 걸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고 아무래도 EU니까 그 산정 기준은 EU 거를 적용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만 이 적응은 어렵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우리 기업들이 그런 적응은 또 이 준비가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배출권 거래제에서 관련 산정을 많이 해보신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이제 CBAM 관련해서 계속 이제 올라오는데요. 이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ETS 확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되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이 가능할까요? ETS는 배출권을 사는 것인데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배출권을 사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개념이 어려워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뭐 아직은 이제 개념이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EU ETS에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수입품에 대해서 배출권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EU를 수출할 때 그 배출권을 일정량을 내야 된다. 어디에 준해서 내냐면 EU ETS 가격에 준해서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조정의 갭은 아까 질문하셨던 분의 갭인데 EU에서 생각하는 벤치마크 기준하고 실제 배출한 벤치마크 기준하고의 차이만큼을 배출권을 내야 된다. 배출권을 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EU ETS를 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있는 EU ETS를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ETS에 상응하는 이제 별도의 가상의 수입품용 ETS가 생길 거고 그걸 사는 거고 그 가격은 그냥 EU ETS 가격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좀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은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오늘 이제 질문은 Q&A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제 발표 자료나 이런 데 이제 이메일이나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오늘 발표 자료는 안내해드린 KBA 유럽 홈페이지에 바로 올라가고요. 일주일 후에 동영상과 함께 키타넷 홈페이지에 또 자료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도 저희 채널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올라갈 예정이니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여러분께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